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생의 개념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 문화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으며 종종 어른들조차 놀랄 정도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생을 기억하는 수수께끼 아이들 20명을 소개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에드워드 오스트리아라는 4살짜리 소녀는 지속적인 목 통증에 대해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불평해왔습니다. 그는 회색빛 이슬비가 내리는 날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드워드의 목 통증은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편도선을 제거하기까지 했지만 통증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4살짜리 아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배울 수 없었던 세부사항이었습니다. 그는 참호에서의 삶과 전쟁의 일상적인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목에 총을 맞았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이름이 제임스이고 18세에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흙탕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며 무거운 소총을 들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다고 가슴 아픈 자세로 묘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4살짜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을까요? 19. 사다 아텀은 1932년 6월 6일 베이루트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레바논 크파르사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사드와 하텀의 딸이었습니다. 6살 때 그녀는 심한 류마티스열을 앓았습니다. 20살의 사다는 할림이라는 경찰관과 결혼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첫째 딸 레일라를 낳았고 3년 후 둘째 딸 가다를 낳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승모판 질환 진단을 받은 같은 해인 1962년에 아들 나비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사다는 다음 생에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레일라였습니다. 수자는 사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열흘 후인 1972년 3월 21일 베이루트 교회의 추에이 파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레일라였습니다. 수자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게 레일라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했고 자신을 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수잔을 사다의 환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 제임스 라이닝거의 환생 이야기는 종종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로 인용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조종자로서의 전생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제임스는 1998년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으며 2살 무렵부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추락에 대한 심한 악몽을 꾸었고 종종 공포에 찔려 깨어나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제임스는 나중에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해적군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이전 이름인 제임스를 회상하며 나토마라는 배에서 이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료 조종사인 잭 라슨의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군용 항공에 대한 노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공기와 전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결국 나토마 베이에서 복무하다가 이오지마 전투 중 비행기가 격추되어 사망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조종사의 기록 보관소를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밀접하게 일치했습니다. 라이닝거 가족은 나토마 베이의 생존 승무원들에게 연락했고 몇몇 참전 용사들은 제임스의 기억의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휴스턴의 여동생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여동생은 제임스가 오빠의 삶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나이가 들면서 악몽이 사라졌고 점차 전생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7. 전생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묻힌 시체와 살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소년의 이야기만큼 인상적입니다. 2020년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 근처의 골란 고원에서 3살짜리 소년이 전생의 도끼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장로들을 그의 시신이 묻힌 장소로 데려갔고 놀랍게도 그들은 한 남자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살인 무기가 묻혀있던 위치를 지적했고 발굴 결과 실제로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엘리 라시 박사에 의해 기록되었고 독일의 치료사 트루츠 하르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소녀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지점에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연루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소년이 자신의 시신을 발견한 후 라시 박사에게 자백했습니다. 이것은 업보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6. 2015년 라이언 해먼스라는 10살 소년이 다른 삶에 속한 것 같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라이언과 그의 어머니 신디는 그가 할리우드 엑스트라의 환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디는 라이언이 4살 무렵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1년 후 자신이 한때 다른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종종 울면서 그녀에게 할리우드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리타 헤이워스와 같은 유명인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디는 영화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에 나오는 헤이워스의 사진이 담긴 도서관 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라이언의 경험을 남편에게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라이언은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키며 자신이 그 남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남자는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엑스트라인 마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신디는 전생 기억을 추정하는 아동 전문가인 아동정신과 의사 짐 터커 박사와 상의했습니다. 터커 박사는 마틴을 조사한 결과 라이언이 마틴의 삶에 대해 제공한 55개의 세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세부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은 마틴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몇 번이나 결혼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매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위라는 단어가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비버리힐스의 록스베리 드라이브에 있는 마틴의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15. 거스 테일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생생한 기억과 세부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한 어린 소년이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오지 테일러의 환생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쯤 거스는 태어나기 1년 이상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거스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스는 오지 테일러의 삶에 대한 여러 개인적인 기억,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족 내에서 논의되었던 적이 없는 오지의 여동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같은 할아버지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단서 없이 오래된 가족 사진에서도 오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매우 상세한 기억은 그의 가족에게 거스가 할아버지의 환생이라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14. 카메론 맥컬리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 있는 바라라는 작은 섬에서 전생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섬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아이에게는 상세하고 일관적이며 놀라웠습니다. 2살쯤 되었을 때 카메론은 바라에서 자신의 다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변 근처의 하얀 집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마가렛이라는 여성과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변에 착륙한 비행기를 언급하고 백악관의 특정 방과 특징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전생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카메론은 종종 바라에서 가족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며 가족이 얼마나 그리운지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해변에 착륙하는 비행기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바라는 비행기가 해변을 활주로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세부사항은 글래스고 출신의 어린아이가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알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카메론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카메론이 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의 기억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바라로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텔레비전 제작진이 그들과 동행했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해변 근처에 카메론의 설명과 일치하는 하얀 집을 발견했으며 착륙하는 비행기의 전망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13. 4살 때 캔드라 카터는 자신의 전생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캔드라는 현재 삶에서 물과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수영에 매료되어 수영 강습을 받겠다고 고집했고 부모님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감정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캔드라는 전생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수영장에서 비극적으로 익사한 젊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사건을 포함하여 자신이 익사한 수영장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캔드라는 수영 강습을 계속하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생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 크리스찬 하우프트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일루수 루게릭의 환생이라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은 신동입니다.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는 2017년에 출판된 어머니의 책 The Boy Who Knew Too Much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겨우 2살의 나이에 크리스티안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뛰어난 조정력과 야구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유아에게 기대되는 것 이상으로 야구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야구 선수의 이름을 지어주고 경기장 레이아웃과 게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전생에 루게릭이었다는 그의 주장에는 베이브 루스에 대한 혐오감, 즉 게릭과 루스 사이의 실제 역사적 갈등도 포함되었습니다. 11.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5살 소년 루크 루울만은 전생에 자신이 1993년 호텔 화재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팜 로빈슨이라는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크의 전생 기억은 그가 겨우 2살이었을 때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팸이 되었을 때의 생생한 기억을 묘사하며 자신의 외모와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루크에 따르면 팸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인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누가의 주장은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팜 가족에 대한 지식과 어렸을 때 알 수 없었던 그녀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에리카는 그가 한때 나중에 실생활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검은 머리와 귀걸이를 가진 소녀였다고 자주 말했다고 했습니다. 10. 브라이오니 마리스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천재 수준의 지성과 행성계에 대한 인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전문가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의사는 그가 독립적으로 머리를 들 수 있게 된 지 불과 2주 만에 그의 독특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1살이 되었을 때 이미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오니의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화성에서 태어난 것을 기억한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화성은 그의 가장 큰 매력이며 그는 화성이 한때 대규모 핵지향으로 파괴된 문명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재 행성의 극심한 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브라이오니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 수준의 IQ와 정규 교육 없이 습득한 행성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지식을 전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지구에는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에 숨겨진 중요한 미스터리를 포함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비밀이 남아있다고 강조합니다. 브라이오니에 따르면 화성의 문명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은 대기를 호흡하여 살아남았습니다. 9. 타이투싱의 환생 이야기는 인도에서 가장 흥미롭고 널리 논의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 마투라 출신의 어린 소년 타이투가 공유한 생생한 세부 사항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생에 강도 사건 중에 살해당한 상점주인 수레시 베르마라는 남자였던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투는 아그라에 있는 베르마의 가족에게 접근했고 그들은 그의 진술의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그는 아내 우마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베르마의 가족을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집과 상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베르마는 실제로 아그라의 상점 주인이었고 그의 살인은 타이투가 묘사한 대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건의 정확한 장소도 지적했습니다. 그가 가족이나 장소와 알려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세부 사항을 조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상했다고 합니다.
8. 칼 에더는 어렸을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조종사였다고 주장했던 전생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진 영국인이었습니다. 2살이 되었을 때 칼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점차 자신의 전생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메서슈미트 101 또는 104 항공기를 조종하던 중 영국 상공에서 폭격을 가하는 동안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칼은 자신의 이전 이름이 로버트였으며 아버지와 형제의 이름이 각각 프리츠와 피터였다고 말했습니다. 칼에 따르면 그는 23세의 나이에 금발에 날씬한 19세의 약혼자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19세에 독일 공군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칼은 자신이 머물렀던 막사와 부상을 겪은 서로를 어떻게 도왔는지와 같은 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성하고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산책하는 동안 나무와 꽃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칼의 신체적 특징은 다른 가족에 비해 눈에 띄었는데 그의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은 밝은 금발이었고 친척과 달리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케이드라는 이름의 7살 소녀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잔해 아래에 갇힌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 몰리에게 죽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높은 건물에서 일했던 기억에 대해 울고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행기에 대한 강렬한 매력을 갖게 되었고 높은 건물에 대해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힌 순간과 건물이 어떻게 갇혔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케이드는 자신의 이전 이름을 부모님과 공유했고 이로 인해 부모님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타워에서 일하다가 공격으로 사망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케이드가 제공한 설명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6. 조이 버웨이라는 소녀는 겨우 3살 때 부모님과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그녀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이는 이 이야기들이 그녀의 전생, 즉 총 10번의 전생의 기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녀는 교수, 환생 전문가, 언론인을 만났고 이들 모두 그녀가 환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집단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서 조이는 수백만 년 전의 동굴 거주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현재 생애 동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남아프리카 동굴로 연구원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을 놀랍도록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5살 때 그녀는 전생에 자신의 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노부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유된 과거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고 90세 여성은 조이가 즉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5. 1957년 5월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 근처의 그림 같은 마을 핵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살짜리 조안나 폴록과 6살짜리 여동생 제클린은 교회로 가던 중 난폭한 운전자에게 치였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두 자매 모두 거의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존 폴록과 폴로렌스 폴록은 그들의 상실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존은 딸들이 다음 생에 쌍둥이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1958년 10월 4일 폴로렌스는 쌍둥이 딸을 낳았고 딜리언과 제니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쌍둥이는 똑같이 보였지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독특한 모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일란성 쌍둥이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왼쪽 엉덩이에는 제클린과 닮은 작은 모반이 있었고 이마에는 제클린과 같은 자리에 있던 작은 흉터와 일치하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질리언과 제니퍼는 나이가 들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핵섬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보여주었습니다. 쌍둥이가 4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핵섬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과의 관계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4. 차나의 추말라이 왕은 1967년 태국 중부에서 태어났으며 머리 뒤쪽에 왼쪽 눈 위에 하나씩 2개의 눈에 띄는 모반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가족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나이는 3살이 되었을 때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부아카이라는 학교 교사였는데 학교에 가는 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나이는 전생에 부모, 아내,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할머니가 그를 카오프라에 있는 이전 가족의 집으로 데려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차나이는 부아카이의 부모와 다른 가족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식별했습니다. 그의 상세한 기억과 모발의 유사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가족은 그를 다시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나중에 방문했을 때 가족은 물건 모음에서 부아카이의 소지품을 식별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선택했고 심지어 부아카이의 딸 중 한 명을 알아보고 다른 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차나이가 부아카이의 환생이라고 확실한 가족은 그를 환영했고 그는 여러 번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딸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딸들이 거절하면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샨티 데비는 1926년 인도 델리에서 태어나 불과 4살 때부터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델리에서 약 145km 떨어진 도시인 마투라 출신의 케다르나트라는 상인의 아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을 루구디 데비라고 묘사하며 출산 직후 출생 약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샨티는 전 남편의 외모와 마투라에 있는 집의 배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출산 중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마하트마 간디의 관심을 끌었고 간디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5년 간디는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샨티가 9살 때 마투라로 끌려갔을 때 그녀는 루구디 데비의 삶과 관련된 장소, 사람, 사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케다르나스를 알아보았고 그와 그의 고인이 된 아내만이 알았을 사건과 비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2. 2014년 11월 버지니아 출신의 앤드류 루카스라는 4세의 소년이 1983년에 사망한 미 해병대원이라고 주장한 후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에 의해 공유되었고 고스트 인사이드 마이 칠드라는 리얼리티 TV쇼에 소개되었습니다. 앤드류의 부모는 그가 1983년 10월 23일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미 해병대 발 루이스의 환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앤드류의 어머니는 그의 진술을 루이스에 대한 전생의 기억으로 해석했는데 해병대원은 사망 당시 28세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진술을 해석했습니다. 가족은 초자연적 경험을 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쇼의 제작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의 삶과 연관될 수 있는 연관성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1. 바브로 칼레아는 자신이 안네 프랑크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가 된 유대인 10대의 소녀 안네 프랑크는 홀로코스트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바브로는 1954년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겨우 2살 때 부모님에게 자신의 이름이 바브로가 아니라 안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이것을 어린 시절의 상상으로 일축했습니다. 바브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그녀가 10살 때 암스테르담으로 가족 휴가를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바브로는 이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감정적이었고 그 위치를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집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브로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12세에 첫 번째 시집을 출판했으며 빠르게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하고 젊은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종종 안네 프랑크의 매우 개인적이고 통찰적인 글쓰기 스타일과 비교됩니다. 당신은 전생을 기억할 수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